우에노 세이오켄이라는 거가 저도 낯이 익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이걸 들었지 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 PPT가 있어요. PPT가 많으시군요. 기사님의 수업이다. 이게 근대본과 서양세계라는 수업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식생활의 근대화라고는 테마를 했어요. 이제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맞나? 네. 그래가지고 뭐 흔히 아는 화원양제, 하양제 얼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했어요. 뭐 우유, 맥주 막 이런 거, 돈가스. 그래가지고 양식의 유통인 측면에서 한번 했는데 스키치에 있는 세이오칸. 한자가 달라요. 이게 나중에 세이오칸이라고 돼 있는데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었고 히비야의 로크메이카 이것도 뭐 유명한.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서양식의 문명의 거점이 되었던 문화 거점이 되었던 그리고 물류 그런 서양 물류 문화 거점이 되었던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문명계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컬을 때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호텔이기도 하니까 이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서양 세계적인 무언가들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그려진 그림도 보면은 서양식의 이제 복장을 하고 서양식 건물이 있고 일본의 후지산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맨 처음 얘기한 화원양제, 하양잘 절주과 같은 그런 방식이 보여지는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에노 공원이에요. 그래서 우에노 공원 현재 이제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세이오켄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와쿠라 토모미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와쿠라 토모미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세이오칸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이 세이오칸님께서 지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1872년에 바로 세이오켄의 호텔 이름 바꿔요. 서양이 정양으로 바뀌어요.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은 같은데 한자가 완전 다르죠. 의도가 있나요? 그런 거는 이 음식 이게 호텔이었는데 이제 호텔이 아니라 호텔도 하지만은 이제 음식이 좀 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 양이니까 할 수 없었는데 이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되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바꾼 거라서 이름도 그럼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궁금해지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우에노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도쿄 시내에 있었는데 이제 우에노 쪽에서 이제 개업하기를 또 이와쿠라 서절단 얘기를 듣고 이제 이전을 합니다. 연못 근처로. 세이오켄은 시노바즈 연못 근처. 시노바즈 연못이 뭐냐면은 여기 우에노 공원 시노바즈. 신호바즈. 시노바즈. 불인견. 이게 시노바즈 연못이고 지도로 봤을 때도 여기 시노바즈 이케. 시노바나이 이케라고 해가지고 시노바즈 이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워지는 게 세이오켄에서 이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식 서양식의 대중적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최초의 장소이기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고 1923년에 스키치 본점 맨 처음에 여기 스키치에 있던 본점이 스키치에 있던 본점이 지진으로 있어서 수출되고 우에노에 있는 세이오켄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손현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 남겨주셨던 세이오켄이라는 게 몇 년 1910년대인 거죠. 저도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 말이죠. 네, 저도 이게 시기가 언젠가에 따라서 이게 그때 세이오켄 2개 있었나? 하나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23년 전이면은 6년이 걸려? 1916년? 네, 1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우에노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스키치에도 있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 가보니까 1872년이에요.
같은 건가? 이 제일 오래된 뭐랄까 역사는 1872년으로 세계옥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뭐 이제 이게 모치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유명한 이곳이 유명한 게 그 서양적인 그런 문명, 식사 문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었던 이 근대기의 이제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였는데 현재 일본인들한테 유명한 거는 아마 이거 보신 것 같은데 성함은 언제입니다. 아직 이건 것 같은데 하야시 라이스, 일본의 하야시 라이스가 시작된 가게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하야시 그래가지고 하야시 라이스 이제 사진 이건데 그래서 하야시 라이스가 그러고 뭐지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게에서도 이제 그런 Q&A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두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의 설이 거의 세이오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영업을 하니까 가면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당시 옛날에 그 세이오켄은 저희 만약에 3명이 회합하게 된다면 여기서 만날까요? 한번 가게 되시면 한번 또 이제 옛날과 지금 어떤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밑에는 그거예요. 이게 그 결혼식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이고 연회장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이랑 옛날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100년 전에 어떠한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양 문명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위기였는가 이런 식으로 좀 성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현재고 너무 분위기 있다. 근데 간지 작살이네. 그리고 뭐랄까 비쌀 것 같아. 스로함과 쇼와의 그 느낌이 정말 쇼와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저는 옛날에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해드렸다.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 궁금해. 한 3,000엔 하나? 그래서 우유 한번 비쌀 거예요. 뭐 저도 한번 그때 알아봤는데 좀 비싸가지고 그렇게 뭐 얼마 합니다. 비싸네요. 혹시 서영 선생님 가시면은 여기는 뭐 거의 한 보통 밥 먹는 한 3끼 4끼는 내줘야 되네. 야 이거는 진짜 비싸네.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장난 아니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나름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역사의 맛이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제 생각으로는 하이라이트인데 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러니까 러시아 임시 정부에 있어서 일본을 견제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스탈린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였다는 걸 조금 머리를 굴려보면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잘 닿지 못해가지고 글을 읽으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두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 조금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전 되게 재밌긴 했는데 여기서 뭐랄까? 러시아가 미국을 일본을 좀 견제하는 수단으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식한 건 알겠는데 다른 유럽권에 비해서 왜 미국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쪽에 어디더라? 순실무적이라고 비정치적이다 미국 자본은 유럽에 비해서 이 점이 미국 자본의 유치 이유다. 그래서 저 약간 이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설마 이렇게 당국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수사적인 것 같은 비정치적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좀 가까이 국경 좀 같은 대륙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같이 1차 세계대전도 연합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미국에서 저렇게까지 호의적이었나?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어요.
당시에는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뭐랄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냥 뭐 프랑스나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니까 돈이 없어서 돈 많은 미국이 좋았다 뭐 대충 그렇겠지라고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나마 덜 적대적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 서유럽과는 되게 여러 가지 맞아 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사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라는 거는 뭐 나중에 소련이 돼서 이제 그런 그 양강 구도로서 그게 고착화되는 거지, 그 적대적인 이미지가. 사실 이 시기 때는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 같아. 그 시기 훨씬 전이니까. 오히려 서유럽권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를 맺었으면 맺었지.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되는 것도 좀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고, 물론 이때도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좀 미국을 염두에 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좀 덜 마다 뭐 이렇게 판단했으려나. 이준영 선생님이 좀 보셨던 자료가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신문을 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인 관련된 자료를 쭉 봤지만은 좀 관심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쪽 내용은 관심 내 분야긴 했어요. 근데 1910년대 말 1910년대부터 20년대 초반, 그리고 뜨문뜨문 미국이 등장을 해서 뭔가 북사할린을 그 일본이 가라우토가 북사할린을 또 뭐 매수를 한다,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국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잘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바뀌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보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번역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걸 보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미국이 또 관여를 좀 했겠구나, 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가설입니다. 이제 세계대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말미쯤에 쿠릴 열도랑 사할린과 일본 열도, 그리고 러시아 본토라는 그 길목이 사할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잠수함의 경로도 그쪽을 사할린, 쿠릴 열도, 북사할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이유로서도 좀 그런 거를 좀 이제 봤는데, 그거 이제 군사적으로 접근하는 하면은 분명히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토대로 이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산이 그 얘기도 무산이 되고요. 그리고 1920년에 이제 그 리양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북사할린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사라지고 일본이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보자면은 1910년대까지 뭔가 그런 이제 미국이 등장하고 북사할린에 대한 일본의 이제 팽창 그런 의지, 그런 것들도 좀 관련있겠다. 그 정도로 좀 가서 뭐랄까요, 좀 생각은 드네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세계 지도를 보니까 되게 동쪽에서 국경을 미국이랑 일본이랑 러시아가 만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네요, 일본을 경계하고 싶으니까 같은 맞대고 있는 미국 같아, 이렇게. 무슨 걔네가 국경을 저렇게 맞대고 있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 뭐 이게 또 사할린, 이게 좀 이제 잠수함 같은 거, 이건 현대인지 모르겠는데, 현대가 아니다. 세계대전은 좀 모르겠는데, 잠수함이 갈 수 있는 또 해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군사적인 이유가 이제 근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러시아가 알래스카 미국한테 판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할린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맞아요. 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현재 관점에서 그 감각으로 이제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사할린은 그러니까 45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경합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할린이란 공간 자체가 뭐 원래 러시아 땅이어야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가라우토 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북사할린도 먹었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라는 공간까지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당시 국경과 영토라는 게 좀 경합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서 써볼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처럼 좀 고정적인 공간적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국주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그 팽창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공간 개념들이라는 게.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시대를 상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조금 저는 머리를 좀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알래스카 판 적도 있고 하니까 쟤네 사할린 진짜 팔고 막 러시아 극동 철도 떼줘서 미국 다 주고 진짜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기감이 더 컸을 것 같아 진짜. 그렇겠죠. 그 생각을 못하고 왔네. 근데 그러니까 뭐 만약이라는 뭐 역사 if라는 거는 가정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한번 재밌잖아. 그래서 네. 맞아요. 한번 if를 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사할린을 먹었어. 이런 완전 진짜 꿀잼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완전 다른 구도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먹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나무위키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나? 네, 이런 가상 역사를 물을 쓰는 거죠. 재밌네. 그럼 북한이 없었을 수도 있을까? 자유대한민국만. 나비 효과. 왕상을 펼쳐 NF의 특성으로. 모르지 연애주까지 막 더 그때 진출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때 그게 누구야 윌리엄 브레이브스인가요? 그 함대 선장님 그 시베리아 연합함대 그 미국 선장님이 철수 안 하시고 계속 거기서 짱 박혀가지고 미국의 식민지를 거기도 개척하셨으면은 50몇 번째 주로서 연애주가 미국의 주가 되고 그런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수술 나오네. 저는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이렇게 INFP라서 이렇게 망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윗선에서 이런 공작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인들도 감지를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한인들이라면은 좀 더 지금보다 유연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공간 개념들이. 그러니까 미군한테 더 이렇게 좀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그 당시 그 공간 속에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네트워크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전체적인 정세를 읽는 눈들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 당시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인들이 이러한 지금 미국의 삼각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인식을 보여준 사료가 잘 없더라고요. 한인들이 직접 남긴 사료가 이 시기보다 없으니까. 뭐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뭐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근데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눈치죠. 눈치와 그 국제 신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을 테니까 읽다 보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뻔히. 그러니까
뭐 러시아 임시정부가 만들어놨는데 얘들이 가지시는 견제 카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봤을 때 너무 저기 뭐 프랑스나 독일 뭐 영국은 너무 먼 것 같고 조금 극동 지역에서 좀 더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건 미국인 것 같고 그런 판단들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한인들은 원래 또 그쪽에 국민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잔존해서 있었고 예전에 뭐 1910년대 초반에 뭐 건어표 안에서까지도 막 들어와가지고 활동했던 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